안녕하세요. 강승희입니다.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서양 사상사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서양이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속에 경험론과 합리론이라는 두 커다란 흐름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번 강의는요, 그 커다란 두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맥락을 이어가면서도 또 다른 철학을 내어놓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철학자, 서양의 철학자에서 역시나 굵직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로 평가받는데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그들의 사상을 재밌게 음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림 띄우겠습니다. 누구의 사진일까요? 저는요, 이 얼굴을 보면요, 제가 윤리 교과에서 보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후덕한, 여유로운 그런 인상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우리 예전에 그 스토아파의 제논을 이야기할 때는요, 굉장히 깡마른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혹은 다른 철학자들을 보면 좀 우수에 차거나 고민에 찬 듯한 인상이나 그런 얼굴 표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만큼은 굉장히 여유 있고 후덕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삶 자체를 보면은요, 그 도서관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외교관, 그리고 외무부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 경력 자체를 보면 이 사람 참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철학, 경제학, 정치학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구하고 저서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인성론이라는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감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라는 책을 냈는데, 그제서야 그 책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흉이 경험론자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 흉이 경험론자로서 자리를 지키게 된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 흉과 또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그거 하나를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 어떻게 진리를, 사실을 인식하느냐. 이 흉의 입장은요, 인간이 인식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작용하는데, 첫째는 인상이고 둘째는 관념이다. 그런데 이 인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외부 대상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경험한 결과물이에요. 후덕한 인상이다. 여유로운 느낌이다. 라는 인상이요. 관념은요, 그러한 인상들이 쌓이고 그것이 지식으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흉은 이 둘 중에서 중요한 게 뭐다? 인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흉에 대한 인상을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의 이야기를 한번 이 이야기에 빗대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미녀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매 강마다 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미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더 재밌어라 하겠지만 이 미녀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미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진은 눈에 익죠? 우리가 플라톤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플라톤, 그리고 그가 영향받았던 수학자 피타고라스. 라면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지각, 판단을 내렸을까? 바로 이거죠. 얼굴 좌우의 대칭 비례 조화. 얼굴 3등분의 대칭 비례 조화. 그렇죠? 얼굴 각 부위들의 대칭 비례 조화를 갖고 이 여자는 미인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얼굴은 미인의 얼굴이기는 하나 가상으로 만들어낸 얼굴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자, 그래서 저는 이 얼굴을 보면서 사실은 그것에 관한 글을 읽고 지식을 알기 전에는요, 그냥 이쁘다 라는 생각만 했어요. 정말
이쁘다라는 인상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의 흐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여자의 이 눈썹과 눈매가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부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 인물들인데 제가 워낙 예뻐서 거론하는 사람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이 여자 연예인의 이 눈매랑 너무 닮았다라는 기억을 하면서 연상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 연예인의 예쁜 얼굴을 보니까 이 여자 연예인의 이 옆모습과 이 눈매가 이 여자 연예인이랑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기억으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 연예인의 모습을 딱 보다 보니까 이런 눈매나 이것들이 역시나 또 이 여자 연예인하고도 또 비슷하지 않나? 라는 기억으로 또 연상이 되더라고요. 또 이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이 여자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이며 표정하며 이 옆모습하고 굉장히 또 비슷하다라는 기억으로 차츰차츰 단계별로 연상이 되어 갔어요. 자, 봐요. 제가 처음에 이 얼굴을 보고 느낀 예쁘다라는 인상을 바탕으로 해서 차츰차츰 기억,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의 결합으로 단계 이어집니다. 인상, 그것들의 조합에 지식들 그리고 관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의 이상적인 결과들을 조합해서 관념적인, 실제로는 없지만 그 관념적인 미인의 얼굴을 만들어내고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들이 지각하는 과정에서 그 인상과 관념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면 흉이라는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인상. 인상이 우선이 돼서 그 인상을 바탕으로 관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흉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와닿으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다음 그림 가보겠습니다. 딱 봐도 용이죠. 두 용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용의 두 컷을 가지고 왔을까요?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용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베이컨 할 때 얘기했어요. 시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뭐였죠? 인간들의 언어에는 존재하지만 실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어에서 워낙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같이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용이에요. 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거나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존재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상상에만 있으니까요. 자, 그런 용 두 마리가 있는데요.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 하늘을 나는 그 어떤 동물, 이 존재라는 것은 그럼 완전히 관념적이기만 할까요?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용을 보면요. 뱀의 형상, 그리고 새의 다리를 결합해서 용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용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는 그 밑바탕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뱀 혹은 새라는 동물에 대한 경험, 지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의 밑바탕에는 모두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들의 지각 능력의 관념과 그 이전의 인상 혹은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두 컷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컷을 보면요. 이 두 번째 컷의 용과 어떤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컷의 용에는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은 하늘 위로 올라가죠. 승천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지난 시간에 베이컨, 홉스, 경험론 이야기하면서 자연과학적 지식 또 그 이후에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인 사유체계를 서양의 어떤 새로운 흐름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윤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서양에서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지식 혹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사유를 추구한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용이 그런 것 같아요. 용이 하늘을 날려면 날개가 있어야 날죠. 그래서 이 용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거 딱 무늬 자체가 동양스럽죠? 동양의 용은요, 하늘을 나는 날개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승천한단 말이죠. 추상적인 사유 체계를 많이 풍부히 갖고 있었던 동양적인 사유, 그 경험이 이 속에도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지각 속에 경험, 관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미술작품이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미술작품. 여기 보면 모네라는 화가예요. 유명한 화가인데 그 모네가 그린 작품들을 네컷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이 주인공은, 이 그림의 주인공은 루앙 대성당이에요. 성당이라는 건축물을 그려낸 회화 작품이죠.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작품에서는 건축물의 느낌이 이렇게 나는데요. 이쪽 컷의 모습을 보면 딱 그게 성당이라는 건축물을 그린 것이다 라는 우리한테 이렇게 그 느낌을 주기는 좀 약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루앙 대성당을 그린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루앙 대성당이라고 판단해야 되느냐? 자, 이제부터 그림이 지나갈 거예요. 자, 한 컷, 두 번째 컷, 뭘까요? 세 번째 컷, 또 다른 느낌이죠? 갈색으로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고, 다음 컷은 노란색 화풍, 다음에는 조금 더 못 알아보는 형체, 그 다음에는 흰색 느낌, 그 다음에는 또 하얀색, 노란색 느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또 다르죠? 이건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 컷을 봐주세요. 이 그림들이 루앙 대성당이라는 한 대상물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들인데, 결정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모네라는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이거 같아요. 이 그림은요, 루앙 대성당의 정면에 아침 해 뜰 무렵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자,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 해가 뜨면서 그 밝은 불그스름한 빛이 들어오겠죠? 그 반짝반짝한 그 빛에 이 건물의 디테일한 모습은 확 반세돼서 퍼져 나갈 거예요. 그래요. 그러한 모습들을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그 해 뜰 무렵에 루앙 대성당에게서 본 인상, 그 인상을 이 한 폭에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거듭 설명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간들의 지각 속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상, 예술작품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 인상이라는 지각 작용을 흉이라는 학자는 가장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 중요한 이 단서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까지 흉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흉에 관한 철학을 읽고 독단의 긴 잠에서 깨어났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독단의 긴 잠에서 깨어난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컷으로 갈게요. 오늘도 지도 한 컷. 이 지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복잡한 걸 보지 말고요. 자, 러시아 영토를 나타내는데요. 러시아의 큰 영토예요. 그 중에서 여기 한 점이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이 칼리닝그라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거대한 대륙 러시아, 그 맞은편에는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유럽의 나라들과 러시아 사이에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의 영토가 따로 떼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특이한 점인데요. 사실 이 조그만 지역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숨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영토로 영입된 지역인데요. 그 이전에는 독일 땅이었어요. 독일 땅 퀘니히스베르크
독일적인 느낌이 나나요? 그 퀘니스베르크라는 지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러시아로 들어간 러시아의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 퀘니스베르크의 거리를 조금 더 들어가 본 지도 그림인데요.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리가 참 깨끗하고 예쁘네요. 이 당시에 예전에 독일의 퀘니스베르크 이 거리를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남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데요. 이 남자는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강의하고 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산책을 하는 일정한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했고요. 이 퀘니스베르크 지역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곳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좀 외골수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고집이 센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먼저 그 사람의 묘비명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여러분들은 눈으로 탁 임마누엘 칸트라는 이름을 읽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칸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칸트의 묘비를 한번 보면요. 좀 읽기가 어려운데 저는 외울 정도로 익숙한 그의 묘비명 뭐냐면요. 내 마음속을 언제나 끊임없이 이 감탄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이 이 묘비명 속에 숨어 있다 그래요. 그 임마누엘 칸트, 뭔가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이젠 보여주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까만 배경 속에 그의 넓은 이마, 왜 이렇게 관상학적으로는요, 이 학식이 많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이마가 좀 넓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이마는 유독 넓죠. 그리고 높은 코가 굉장히 좀 섬세하고 고집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이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인데요. 이 임마누엘 칸트는 아까 잠깐 그의 그 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사람은 10남매 중에서 4번째 태어났다 그래요. 이 넷째 칸트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집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환경이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자신이 책임을 졌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정교사로도 일하고 시간 강사로도 일하고 끊임없이 그 생활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을 졌는데 그래서 31살에야 학위를 마치게 되고 나중에 57세가 돼서야 대학 교수가 됐다 그래요. 사실 칸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 이름 정도는 익숙하게 들어봤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 나이가 되어서야 교수가 됐다고 라고 하면 좀 놀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칸트 하면 넓은 이마만큼이나 그의 그릇도 굉장히 큰 오래 걸리는 대기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기만성 칸트는 어떤 점에서 이 철학적으로 큰 평가를 받느냐. 우선 그가 이야기하는 3대 비판서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의 3대 비판서. 첫 번째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래서 3대 비판서라고 하는데 그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칸트는요, 지금까지의 합리론, 경험론 두 측 모두를 비판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합리론 한번 비판해 볼까요? 합리론자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사유 능력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유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신이다라고 설명하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단자다라고 설명해요. 합리적 이성 능력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것인데 그 능력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궁극적인 실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다면
합리론이 뭔가 독단에 빠져 있다. 칸트는 휴미 이야기한 인상에 관한, 경험론에 관한 이야기, 또 회의론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합리론이 가진 독단의 긴 잠에서 깨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승화시키게 되는데 거기에는 역시 경험에 대한 비판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경험론에 대한 비판. 뭘까요? 경험론에서는 인간들의 지각은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인간들 그 경험을 초월하는 지식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점 사이에 직선을 그으면요. 그 직선 자체는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지각이라고 하는 건 경험적인 요소가 밑바탕을 이루어주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그 경험을 넘어선 지식들까지 플러스 시켜서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두 가지의 비판, 두 가지의 승화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순수 이성 비판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진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천 이성 비판은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선에 관한 이야기. 판단력 비판은 미,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순수 이성 비판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경험적인 요소와 합리적인 요소의 결합.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그림은요, 눈먼 소녀라고 번역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요소들을 해석해 가야 되는지 또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노란색 색감이 인상적이지만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하나는 이 들판 너머로 보이는 무지개입니다. 여러분들, 무지개는 언제 뜨죠? 비가 그친 후에 뜹니다. 그럼 아마 이 상황은요, 비가 그친 후에 이 두 소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소녀들이 입고 있는 옷은 상당히 낡은 남루한 옷이에요. 그리고 이 소녀가 아코디언 같은 악기를 무릎에 놀려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이 두 자매가 이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중에 언니는 눈이 먼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비까지 왔어요. 그럼 얼마나 이 소녀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무지개가 뜨고 노란색 색채가 들어가고 소녀의 어깨 위에 나비가 한 마리 탁 날아들었어요. 희망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감상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대입해 봅시다. 이 소녀는요, 지금 비가 그친 상황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경험적인 요소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소녀의 손을 잘 보면은요, 여기 밑에 있는 풀을 이렇게 매만지고 있는 듯한 딱 포즈를 잡고 있어요. 아, 비가 그친 다음에 풀을 딱 만지면 물기를 머금은 그 풀에 촉촉한 느낌이 있겠죠. 아, 비가 왔었고 비가 이제 그친 것 같아. 그리고 물기를 머금은 그 들판이 탁 내뿜는 그 흙 냄새, 풀 냄새가 있을 거예요. 그 냄새를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귓소리로도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다가 이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들으면서 아, 이제 비가 그쳤나 봐. 아, 이제 마음이 놓여.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가 있죠. 눈먼 언니는 무지개를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지만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뜬다라는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지식은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소녀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비가 그쳤어. 이제 마음이 놓여. 라는 판단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 그림 속에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인간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순수 이성 비판에 관한 그 힌트가 좀 얻어지시나요? 자, 이제 그는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핵심으로 가보죠. 칸트가 생각했을 때 인간에게는
선의지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만약에 인간에게 그저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어 도둑에게 의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더 대범하게 도둑질을 해버릴지 몰라요. 따라서 그 자체로 선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래서 나에게 도덕적 행동의 법칙이 되고 의무가 되어주는 선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칸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판단력, 비판. 무엇이 아름다움인가? 칸트는요, 수학적인 아름다움과 역학적인 아름다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역학적인 아름다움,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앞에 말한 도덕적인 힘에 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요. 수학적인 아름다움은 인간이 눈으로 보지만 그 이상의 뭔가 더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을 자극하는, 소유하지 않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고흐가 말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눈으로 반짝이는 별을 보지만 그 우주 세계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자극하게 되고 우리는 그 별을 소유하진 않겠죠. 그런 류의 아름다움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거기에 나타나는 풍경들을 담아냈는데요. 만약에 칸트가 후에 이 그림을 봤다면 내가 생각하는 미의 관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자, 에디와 뽀로로가 위험에 처했어요. 우리 지난 아리스토텔레스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위험에 처한 그 두 친구를 나머지 친구들이 구해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흉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흉은 인간의 감정적인 경험의 영역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행동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난처함에 처해 있을까라는 감정을 공감하면서 그 공감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행동, 선행을 하게 될 거라고 해석하겠죠. 반면에 칸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해라는 선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법칙을 강조할 겁니다. 어때요?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오늘 흉과 칸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배운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소화해 보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해보는 재미를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